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주된 매체가 변화하고 있지요. 텍스트, 글자에서 이미지, 영상으로 그리고 더 발전해서 움직이는 영상, 동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매체 변화와 함께 한 가지 더 기억할 내용이 있어요. 시각은 지식 습득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시각 정보는 인간이 획득한 지식의 84%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감이라고 해요. 여기에 직감까지 더해서 육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를 인간이 외부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감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영상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동굴에 벽화를 남겼던 무렵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동영상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단지 움직이는 영상이 아닙니다. 멀티미디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감각이 아니라 여러 감각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바꾸자면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미디어는 여러 감각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시각과 청각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요즘에는 3D 영화, 나가서 4D 영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촉각이나 후각을 자극하는 작품들도 나오고는 있죠. 하지만 여전히 시각과 청각이 중심이 됩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것이 시각이고 그 다음이 청각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동영상 멀티미디어는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후각이나 촉각 등도 다소 결합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동영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영화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카메라 옵스큘라라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 이래요. 깜깜한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바깥은 환하고 안이 어두우니까 바깥에 있는 사물, 즉 오브제가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깜깜한 방의 뒷면에 영상이 맺히게 됩니다. 실제와 같은 모습은 아니고 거꾸로 맺힌 상이지요. 그러면 화가는 옆에 앉아서 영상을 그대로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장치가 카메라 옵스큘라인데요. 사실 이것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기술이고 꼭 서양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조선시대에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카메라 옵스큘라와 비슷한 장치를 만들어서 똑같은 실험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던 카메라 옵스큘라라는 기술이 르네상스 시기에 본격적으로 그림, 회화 분야에 도입됩니다. 그 사례가 영화로도 잘 알려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여기 제시된 이미지는 그림이 아니라 스카렛 요한슨이 주연을 했던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DVD 박스 표지인데요. 실제 그림하고 느낌이 많이 비슷하죠? 이 그림은 서양 미술사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라고 하면 이탈리아 피렌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유럽의 르네상스는 크게 두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하나가 이탈리아고 다른 하나가 북유럽이에요. 네덜란드,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북유럽 르네상스를 북구의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북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이 바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이 작품은 아주 정교하죠. 마치 사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도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고 필터링을 하는 것처럼 포토샵 작업을 해서 더 예쁘게 고치는 것처럼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던 사람들이 실물보다 본인의 얼굴을 조금 더 환상적으로 더 멋지게 꾸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는 해도 그것이 실제 사람의 얼굴과 비슷할 뿐이지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옵스큘라라는 장치를 이용하면서 실제 인물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똑같은 그림, 초상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여러 작품들이 마치 본물 터지듯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유럽 회화의 일대 변혁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그래서 미술사 연구자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회화가 바뀌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사진 예술이 탄생했다라고 부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옵스큘라 기술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새로운 화풍의 그림을 만들어냈고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소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발표되었고 그 소설을 원작으로 다시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림 속에 다양한 이야기가 몇 겹으로 포개져 있는 것이죠. 자, 이후에는 이 까만 방, 카메라 옵스큘라는 점차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이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물론 소형화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카메라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요. 커다란 택배 상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이동형 카메라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방 안에서만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니까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다양한 그림들이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림을 사람의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약품 처리를 해서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술은 더 발전해서 아주 빠르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변모해요. 점점 더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침내 연속 촬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기술로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화로 향하는 첫 번째 족적은 류미에르 형제라는 사람들이 남깁니다. 그들은 시네마토그라프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 기계는 지금의 영사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계 안에 필름을 넣고 핸들을 돌리면 투사구에서 빛이 나갑니다. 그래서 벽에 빛이 맺히면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원리예요. 루미에르 형제의 집안은 원래 카메라에 들어가는 사진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기계를 만들면서 드디어 영화라는 것이 처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촬영한 영화를 가지고 파리의 한 카페에서 상영회를 합니다. 그게 최초의 극장이고요. 그때 상영했던 영화가 바로 참고 자료로 제시해둔 열차의 도착 혹은 기차의 도착이라는 제목의 무성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말 그대로 기차가 도착하는 과정을 찍은 겁니다. 플랫폼에 들어오는 기차가 관객들 쪽으로 쭉 다가오면서 멈춰서면서 끝나요.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영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각적인 체험을 한 적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작품을 상영하니까 카페 안에 있던 관람객들이 진짜 기차가 자기들에게 달려든다라고 착각을 해서 냅다 도망을 칩니다. 그게 또 인기를 얻게 돼서 후속작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죠. 루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이라는 작품은 세계 영화사의 첫 번째 작품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스토리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지요. 제목 그대로 기차가 도착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루미에르 형제가 그 뒤로 몇 작품 더 만들기는 했는데 대체로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자기네 공장에서 퇴근하는 여자 공원들의 모습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여공의 퇴근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화가 스토리텔링적 가치를 이루지는 못하고
그냥 재미, 신기한 문물 정도의 의미만 가질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본다라는 관람 방식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극장으로 발전합니다. 또 사실을 그대로 담아서 전달했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으로 오묘해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시기에 비슷한 발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딕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키네토스코프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처럼 상자 내부에 필름이 들어갑니다. 지그재그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관객들은 이 아이처럼 구멍에다 눈을 대고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겁니다. 영상이 구현되는 원리는 거의 똑같아요. 연속 촬영된 필름을 빠르게 돌려서 눈의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죠.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는 혼자서 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류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는 여럿이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두 기계의 운명이 갈립니다. 결국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여럿이 같이 영화를 감상하는 방식이었어요. 당연하죠.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놀이가 더 재밌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시네마토그라프가 영화의 표준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 시네마가 영화를 뜻하는 용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라 다시 한번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언제냐면 최근에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이 생기면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증강현실 혹은 특히 가상현실 기술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기술이 더 유효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여러 명이서 일정한 장소에서 감상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감상하는 편이 오히려 기술적인 구현이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고글을 쓰고 혼자 눈앞에서 펼쳐지는 가상현실만 보는 방식이 더욱 많이 활용되지요. 즉, 에디슨이 만들었던 키네토스코프가 개인화된 형식으로 영상을 제공했던 그 방식이 요즘의 AR 글라스, VR 고글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역사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는 여러 가지가 뒤바뀌는 변환의 연속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영화의 발전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무성영화였어요. 이건 배우의 음성 지원이 안 되는 것인데요. 무성영화라고 해서 소리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영화를 상영할 때 밴드가 연주를 해서 음악과 음향 효과를 더해요. 다만 배우의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서 대사는 자막으로 처리됩니다. 혹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처럼 변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화의 줄거리를 안내하거나 여러 인물의 대사를 마치 연기하듯이 낭송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변사가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 무성 영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는 여러 편의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특히 1414년에 발표된 모던 타임스가 현대 사회를 풍자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감상하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주특기는 슬랩스틱 코미디였어요. 원래 코미디를 좋아했고 잘하기도 했지만 그가 슬랩스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성 영화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슬랩스틱은 동작이 크고 손발을 휘저으면서 움직여야 돼요. 당시 영화 기술로는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로즈업, 가까이서 촬영하는 방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외의 여러 촬영 기법을 구사할 수가 없었고 대사를 직접 전달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몸동작을 크게 해서 관객들이 이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표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성 영화에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슬랩스틱 코미디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유성 영화, 이른바 토키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1927년 발표된 재즈싱어이고요. 유성 영화는 말 그대로 배우가 입을 뻥긋뻥긋할 때 목소리가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편이 효과적이겠죠. 그런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재즈싱어가 첫 번째 작품이 되었습니다. 음성, 음악, 음향의 제약을 극복한 뒤에는 할리우드의 중요한 흥행 자산이었던 뮤지컬이 영화에 접목됩니다.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무대에서 공연되던 뮤지컬 작품들을 영화화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고요. 이러한 뮤지컬 영화의 전통이 19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지나서 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졌고요. 80년대 이후에는 특수효과나 이런 주변적인 내용 때문에 다소 밀렸다가 2016년 라라랜드 같은 작품이 발표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라라랜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작품이 좋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문화적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렸던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 라라랜드 안에는 뮤지컬, 재즈, 할리우드 고전 영화 등 미국 문화의 전통에 대한 오마주가 잔뜩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형식적인 실험들이 시도됩니다. 바로 2차원 평면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표현을 하려는 이른바 3D 영화였습니다. 사실 3D 영화의 기술은 이미 1950년대부터 있었어요. 앞서 시각적 환상, 옵티컬 일루전, 즉 눈의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입체를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똑같이 초점을 맞춰서 볼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초점이 달라서 미세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인간은 깊이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로축과 세로축밖에 없었던 화면에 깊이라는 새로운 벡터축이 더해지고 여기에서 입체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3D 입체 영화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일반 영화는 카메라 하나로, 즉 단일 렌즈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입체감을 만들 수가 없죠. 반면 3D 영화는 사람의 눈하고 똑같이 두 대의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렌즈의 초점 차이 때문에 입체감이 생겨요. 이런 기술 자체는 이미 1950년대에 있었는데 이게 왜 발달되지 못하고 아바타 이후에서나 발전하게 되었느냐? 인간 신체의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명 한 명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눈의 초점이 균형을 맞추는 거리도 모두 다르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개인적인 차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손쉽게 생각하면 평균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그야말로 평균의 함정에 불과합니다. 연령, 성별, 인종, 체격에 따라서 모두 다 수치는 다른데 이걸 평균으로 잡아봤자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의 3D 영화는 오래 보면 어지럽고 구토감 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점의 균형을 잡는 거리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한계를 기술적으로 극복한 작품이 바로 2009년 발표되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3D 영화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예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3D 기술을 사람들이 덜 불편하게 느끼도록 구현한 첫 번째 작품이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바타를 보고도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객이 자연스럽게 입체적인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었죠. 3D 기술은 보강할 부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 보강이 이루어질수록 표현의 한계도 차츰차츰 극복되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영상 예술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꾸준하게 변모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창작자가 갖춰야 할 여러 재능 중에 하나로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달은 곧 이야기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